자, 다음은 패널 세션으로서 글로벌 시대의 국제복합 스마트에 대한 현황 그 전망에 대해서 PRC 코리아의 부회장을 맡고 계신 이진만 부회장님을 모더레이터를 해서 패널분들 모시고 패널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되신 분들은 자리에 출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길정 교수님, 윤선아 회장님, 정지윤 교수님, 이용희 박사님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국제복합도시 특별 이 세션에 사회를 맡은 한국부동산연합회 PRC 코리아 챕터 부회장 이진만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행사를 참 많이 했는데 오늘 행사가 가장 짜임새 있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비가 오고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오시고 가시는 길에 불편하시지 않으시라고 비도 그쳤습니다. 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쁜 시간 중에도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신 그 네 분의 패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맨 좌측에 계신 분이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TV 또 라디오를 통해서 손에 잡히는 경제 들어보신 적 있죠? 손에 잡히는 경제 저자 또 경기대 서비스 대학원장이신 엄길청 박사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제 우측 여러분이 보시기에 좌측에서 두 번째 계신 아주 한국적인 미모를 갖춘 윤선화 한국 CPM 협회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윤선화 회장님은 한복을 입으면 정말 더 멋있고 지난달에 저희들이 두바이 가서 한복을 입고 디너 파티에 갔더니 외국인들이 얼마나 와서 사진을 찍자고 하는지 아주 매력이 만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좌측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좌측에서 바로 제 옆에 있는 또 미인이 또 한 분 계시죠? 이분은 우리나라의 이민화 또 다문화 정책을 개척하신 그러한 학자십니다. 지금 명지대학의 산업대학원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계신 정지윤 박사님이십니다. 네, 지금도 제 좌측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측에 계신 이용희 박사님은 제일 먼 한국의 남단 가장 큰 항구 도시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가야대학 도시개발대학원 원장님을 역임하셨고 2년 전에 이제 퇴직하셨는데 퇴직하시고도 이렇게 또 젊음을 열정을 이렇게 쏟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개발에 관한 또 설계에 관한 인허가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실 겁니다. 이용희 박사님. 자, 이제 오늘은 지금 시간이 원래는 한 분이 한 시간씩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내용을 좀 이해가 좀 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한 10분 내외로 아주 엑기스만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 박사님. 엄 박사님은 특별히 국제 비즈니스 어널리스트로서 특별히 오늘 행사 국제복합도시를 개발하는 이러한 사업에 관해서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 선거 때
그 지자체에 자문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이렇게 지방도시, 지방 그 지자체에서 이렇게 국제복합도시를 개발할 때 비즈니스 측면에서 봤을 때 전망이 있는가라고 한번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들로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인구 감소 문제, 특히 이제 지방 인구의 감소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이 한반도의 평화 무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정말 축복 같은 상황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 이걸 이민 정책으로 과연 부족한 인구를 채우기엔 우리 고유한 민족 사회의 그 어려운 면이 적지를 않고 또 지자체에서 그 인구 쟁탈전이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갑자기 또 우리 한반도 전반에 걸친 평화로운 통합 민족 사회가 사실상 눈앞에 와 있게 되면서 저도 해외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고국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된 게 아닌가. 꼭 무슨 투자 이익이나 기회를 탐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전 세계에 적지 않은 흩어진 민족을 두고 있는 데는 우리 말할 수 없는 그 민족의 순환사들이 긴 세월이 있어왔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깨달음 같은 것들이 해외 거주자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투자학자로서 말한다고 하면 여러 환경이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이런 포럼을 하시고 또 위원회를 구성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저 역시 힘이 닿는 대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게 이제 스마트 시티와 또 글로벌 문화도시 또 정착촌 이런 것들은 혼용하기 좀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 글로벌 도시는 곧 스마트 시티 경쟁에 나서게 됩니다. 이미 이 토론토가 구글을 일을 줘서 온타리오 항구에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도 아마 곧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따라서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컨셉으로 동포들의 귀환과 지방도시의 회복을 접목하는 것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문제이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한자 동맹 도시라고 여러분들은 아실 텐데 7, 800년 전에 발트해 일대에 그 주요 상인들이 만든 한자 도시들이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탈리라든가 또 라트비아의 리가라든가 또는 독일의 레베크라든가 그런 곳은 세계의 그 상인들이 모여서 만든 정착촌입니다. 지금도 아주 오롯이 보존되어 있고 우리에게 도시와 상인의 삶에 대한 지혜로운 그 유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환경을 감안하면서 힘있는 이 복합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저는 이러한 역사적인 이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질 않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작지만 몇백 년을 보존할 수 있는 아주 잘 짜여진 압축 도시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남해 사례를 본다면 그건 이제 하나의 작은 정착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착촌으로 할지 아니면 복합도시를 할지 아니면 정말 스마트 시티를 할지는 주변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컨대 스마트 시티를 하신다고 하면 합천을 예를 들면 대구와의 접근성을 좀 더 개선하셔야만 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 시티는 글로벌 자금이 들어와야 되고 또 저희처럼 글로벌 자금을 다루는 사람들은 잘 아시지만은 높은 용적률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심지어 종교적인 성지 같은 합천에 고밀도의 최첨단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시는 것은 대구와의 가장 연관성이 높은 가장 북서 지역에 배치하시면 모를까 그 위치상 좀 더 신중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 제 소견은 합천이라고 하면 복합도시 형태로 해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1500년대 전후에서 국내에 이런 형태의 상인들이 모여 사는 재래 도시들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우리 여기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이 예전에 이현 시장, 칠패 시장, 오늘의 압구정동은 저게 사평 시장입니다. 지금 송파가 있는 100층짜리 건물이 있는 곳은 송파장터고요. 이제 판교 벤처단지는 낙생장터입니다. 이렇듯이 합천은 영남 일대 영호남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장터로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추진하심에 있어서 특히나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형태로 개발할 것인지 또는 이주자가 관심 있는 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믹스한 형태로 할 것인지 또 지자체가 여기서 어떤 입장에 쓰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자본 측면에서의 어떤 범주화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국제복합도시 형태의 우리 글로벌 코리안의 컴백 투 코리아는 시작 단계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우리 지금 말씀해주신 원 박사님은 히트 상품이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따 가실 때 저기 교보문고에 가셔서 손에 잡히는 경제 한 권씩 사가지고 돌아가시고 또 이 세션 마지막에 이제 네 분의 이제 그 패널이 다 발표를 하시고 나서 돌아가실 때 다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한 2, 3분간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서머라이즈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윤선아 회장님. 윤 회장님은 1년에 해외를 SNS를 통해서 보니까 해외 여행을 한 5, 6차례 이렇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외에 나가서 많은 교포들을 만나보시고 또 교민들과 이렇게 접촉하고 계신데 나가셨을 때 특별히 우리 해외 동포들을 만나보셨을 때 그들이 여이민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만약에 그분들이 한국에 다시 이제 돌아오시게 된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될지 부동산 전문가로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 포럼에 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논문도 찾아보고 했는데요. 지금 2016년 6월 기준으로 국내 상주하는 외국인이 230만이 넘었어요. 그러면 해외에서 여기민, 해외 동포 750만을 합하면 1000만이라는 인구가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인구 중에 여기민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인구가 지금 50%가 넘어요. 근데 국내에는 아직 이런 분들을 맞이할 어떤 인프라나 정착시킬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논문도 찾아보니까 논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국제 복합도시 건설이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민관이 합쳐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남해에 있다고는 하지만 남해에 있는 거는 이제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에 묻히고 싶어서 오는 그런 연로하신 분들이 대다수가 이루어지고 가장 최근에 대한민국 1호로 그 해외 동포한테 한 사례가 있어요. 분양을 한 사례가 있는데 그게 송도의 아메리칸 타운이라고 그래갖고 분양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몇 년간 표류를 하다가 인천시에서 이 아파트에서 보증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완판이 돼갖고 뭐 2차, 3차를 계획을 했었는데 인천시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사례가 있고 저는 이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 외국인 유입에 최근에 베트남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하필 베트남 딱 집어서 베트남에 했달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육에 대한 우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교육인데 교육에 대한 열의가 굉장한데 베트남 가보니까 외국 학교들이 다 들어와 있게 그렇게 인프라를 해놓고 거의 다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한 아이를 유학시키는데 한국인 기준으로 한 5천에서 1억이 드는데 거기서 1,800, 1,500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분들이 거기 가서 집을 사고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처럼 약간 맥락은 좀 벗어났지만 이 해외에서 여기민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이 송도의 아메리칸 타운 분양할 때도요 인천에서 이걸 해준다고 그랬더니 이게 갑자기 완판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 수요층이 두텁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까 리진만 사회보시는 부회장님께서 전망이 있는지라고 엄길천 교수님한테 여쭤봤는데 이 주최 측이 그렇게 나약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전망은 저는 아주 희망적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여쭤봤어요. 가장 여기민을 오고 싶은 건 알겠는데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 근데 이제 몇 가지를 저희가 짚어보면 처음에는 집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지금 주요 도시 말고 외곽 도시로 빠지면은 한 5억에서 7억 정도면 미국에서도 집을 사거든요. 편안하게 뭐 불만 없이 집을 사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은 뭐 특정한 지역이긴 하지만 10억이 넘어요. 그럼 과연 이분들이 집을 처분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모아뒀던 엑스트라 돈을 갖고 집을 사면 땡인 거예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정착이 가능한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만 특별히 싸게 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을 위한 뭐 여기 국내 인프라가 없는데 융자가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민관이 합쳐갖고 주택 가격을 내려갖고 융자 지원이나 이런 걸 해줘야 되지 않나. 그게 이제 가장 그분들이 걱정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세계 도시의 흥망성쇠를 보면 망하고 흥한 도시가 있어요. 그걸 평균을 보면 이제 오래전 몇 년 전 얘기지만 뉴올리언스가 태풍에 이렇게 다 날아갔잖아요. 근데 그 도시에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했을 때 굉장한 지원을 했는데 이게 실패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 개개인의 교육을
그러니까 그 도시가 망하니까 다 나갔을 거 아니에요, 타도시로. 근데 타도시로 나가서 교육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성공을 했다 그래요. 배우고 한 사람들은. 근데 이 도시에서 인프라나 뭐를 정부에서 지원해줘 갖고 도로, 집 지어주고 이런 거는 한순간에 반짝하지고는 건설업자들 배불리는 일이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교육이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데, 이 국제 복합도시를 건설할 때 교육이라든가 뭐 집만 지어갖고 단순한 베드타운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집만 짓는 거 갖고는 안 되고, 교육이라든가 어떤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세계를 보면 건축 양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독일에서 살던 사람은 내가 돌아왔을 때 지역은 한국이지만 건축 양식이 독일 집이어갖고 내가 마치 독일에서 생활하던 걸 그대로 연장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또 뭐 미국에서 온 사람은 미국 건축 양식으로 진다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간산업이나 SOC 이런 거는 국가가 할 일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논할 거는 못 되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 디트로이트 알죠? 미국의 디트로이트는 그 포드 자동차로 유명한 도시인데, 그때 당시에 포드 자동차가 이렇게 막 흥하면서 그 기술 인력이 많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도시는 커졌는데 산업화가 되고 자동차가 기계화가 되면서 도시가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좀 높고 고급 인력이 왔다면 그 도시가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 수준이 높은 도시가 소득 수준이 5% 이상 높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하고 같이 맞물려서 도시 건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합천하고 밀양하고 몇몇 도시를 지목을 했는데, 저희 지금 제주도가 굉장히 이민 받아들이면서 핫하잖아요. 근데 이 제주도의 단점이 뭐냐면 발이 묶여요. 특별한 재해가 있고 이러면. 그래서 합천이나 밀양이나 이런 데는 배후에 어떤 토지가 유유 토지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게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가 발전할 때 무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게 봐요. 보고 그리고 이제 10분간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잠깐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가장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국제복합도시가 건설이 성공하려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화가 접목되지 않으면은요, 단순한 이 아파트나 이런 거주하는 도시는 왜 굳이 우리나라여야 돼요? 더 싼 나라도 있고. 그래서 이 문화가 그분들이 왔을 때 단순히 집만 보고 오진 않거든요. 내가 고향 땅에 묵고 싶은 거예요. 생을 마감하면서. 그럼 이 장례 문화라든가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나한테 어떤 수입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니까 국제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MOU도 맺었더라고요. 장묘 문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결됐을 때 이게 장래 지속, 요새 흔히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배후 도시가 커졌을 때 대한민국 전체가 균형 발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이 적절한 거점에 하나씩 경남, 밀양, 합천 뭐 이렇게 해서 저는 굉장히 조합이 좋다고 보거든요. 예,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하나를 드렸는데 그 답은 아주 포괄적으로 잘 답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윤 회장님께서는 이제 부동산 실무를 또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센시티브한 부동산에서 가장 센시티브한 프라이스, 그 다음에 로케이션 이 두 개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계신 우리 지자체장님들 또 파트너 회사 임직원님들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지적하신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검토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아까도 잠깐 소개드렸지만 한국 이민과 또 단문에 관해서
길을 아주 개척하면서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이민항이라는 그런 학문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개척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학 석사를 받으시고 지금은 명지대학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정 교수님, 그 어떻게 돼서 또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또 이민학 또 단문화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 교수님 보시기에 앞으로 이러한 그 국제복합도시가 생긴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좋을 것 같으며 또 특별히 아까 이제 뭐 우리 이제 윤 회장님도 이제 언급하셨는데 해외에 우리 동포들이 한 750만 정도가 있고 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한 230명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복합도시가 개발된다면 그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그 인센티브를 좀 준비해 주셔야 되겠는지 또는 어떤 시설들이 있어야 되겠는지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큰 도시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 있다 학교로 들어갔기 때문에 해외 송출이라는 의미와 밖으로 나가는 의미와 안으로 들어오는 의미는 같이 이루어져야만 이민 정책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패널로 초대를 받았을 때 질문이 들어온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맨날 다문화 정책이나 교육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적으로 하나의 모델이 모델화가 돼서 하나의 중앙을 만든다고 했는데 왜 국제복합도시 건설의 패널로 나서시냐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은 그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명지대에서 이민학이라는 학문이 최초로 생겼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학문이 이론에서 현장으로 간다 그러면 저희는 현장에서 현장을 개척해서 관련 취업처와 직업군을 개발해서 이 학문이 왜 필요한지를 정당성을 합리화해 가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최초 시작할 때는 좀 어려웠지만 지금은 현재 대학에 44개 대학에서 지금 이민학을 공부를 해서 다문화 사회 전문가라는 한국 사회의 이해와 사회 통합이라는 강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제복합도시가 그 사람들이 영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214개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가 나가 있는 재외동포들의 나라가 197개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세터민인 탈북자, 그 다음에 중도 입국자녀. 자, 2013년도 난민법 제정부터 난민까지,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전부 다 복합된 게 우리나라가 말하는 이민 다문화 구성원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이민 다문화 정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람이 국경을 기준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나라의 이민 정책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하나의 클러스타워가 없기 때문에 여러 부처에서 이민과 난민에 대한 정책과 방안들이 나오고 있고 공무사업들이 나오고 있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교육이라는 거는 하나의 정책을 만들 수 있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하는 거는 해외 이민자들이 역이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학문을 해오고 현장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자체들이 과연 해외 동포 역이민자들을 필요로 할까? 자, 이 국제복합도시를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서 하던 역할들을 하나의 도시 안에서 각 나라들을 만들어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해줄까? 그게 가능할까? 그거를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연 230만의 구례체육 외국인들이 국가복지에서 어떤 활용이 가능할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문화 구성원만 해도 230만입니다.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과연 이 국제복합도시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자, 저는 모든 것은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더라도 우리나라라는 한국어와 문화와 생활이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15개 나라가 저희 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고 지금은 그 숫자가 더 많이 되어 있지만 과연 이런 사람들이 어떤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자, 이 국합도시가 왜 필요할까? 그리고 그 수요가 과연 가능할까? 거기에 대한 답 3가지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기 뒤에 플로어에 저희 학생들도 와 있지만요. 지금까지 2000년도부터 이민하기 시작되면서부터 현재까지 현장을 개척하면서 만들어 온 이론과 현장의 실사례입니다. 모든 게 자료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국제복합도시가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남해에 있는 독일 마을이라든지 스위스 마을이라든지 미국 마을이라든지 모든 것은 시간과 거리의 문제입니다. 과연 각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행사들이나 축제나 모델들이 하나의 복합도시 안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을 말고 제가 주장하는 학문은 해서 취업처가 만들어져야지만 그 학문의 타당성을 인정받는다고 하듯이 과연 이 복합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그 그림이 과연 어떻게 그려질까? 다른 모든 지자체에서 하고 있던 행동들이 하나에 몰아졌을 때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이민청이라는 것을 만들어질 수 있을까? 과연 이 민간 협약을 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나라를 가보지 않아도 한국 안에서 그 나라를 알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을 다 해답을 주어야지만 어떤 내국인한테도 반발 없이 국제복합도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상으로 지금 제가 국제결혼 외국인 근로자 이게 조금 늦어가지고 프린트화를 해서 다 드리려고 했는데요. 230만과 750만에 대한 자료 데이터입니다. 자, 통계 자료를 하나 뽑는데도 우리나라의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출국, 체류를 담당하는 법무부에서는 국제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유학생과 난민과 불법 체류자에 대한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중에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국내 출생 자녀와 중도 입국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들로 또 통계 자료는 교육부에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째, 재외동포에 대한 거,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재외동포들의 역할입니다. 국제복합도시에 가장 필요한 여기민이 왜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증명해줄 재외동포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자, 이거는 재외동포법에 의해서 외교부에 소속되어 있는 재외동포 재단에서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또 탈북자 통계는 또 어디서 나옵니까? 통일부에서 나옵니다. 자, 정책이나 방안을 하는 이런 기관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문화를 지원하는 지자체의 역할들도 너무 많습니다. 과연 이 복합도시 하나로 이거를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정책과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제일 관건이고요. 왜 이런 일이 필요하면 국제결혼 가정은 지금 들어와서 17년 정도 된 가정들은 이미 자녀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아이들이 3개 국어를 합니다. 막 들어와서 언어가 안 돼서 미숙한 아이들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엄마 나라 탐방이라는 거를 해서 어릴 때부터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이 되고자 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됐고 지금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있는 과정에 있고 또 관광객도 있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오는 바이어들도 있고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 국제복합도시의 역할이 뭘까? 자, 그런 국제결혼 가정들이 이 국제복합도시에 시흥, 화성, 어정부, 동두천 기본적인 데서 보던 외국인들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제는 다 보입니다. 지하철을 타도 보이고 버스를 타도 보입니다. 자, 단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국제결혼 과정의 진척이 다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의 어려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으로써 모든 고난이 통번역사로서 역할을 하면서 자녀 잘 키우고 남자들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있다 보니까 고난이 전부 국제결혼 여성들한테 다 갑니다. 결혼 17, 18년 되신 그런 단체들이 자조조직을 만들어서 우리의 어려운 복지관이나 생활관 같은 데 가서 봉사와 자원봉사를 합니다. 정부에서 해주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면 느낌으로 알듯이 그 사람들은 도움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차별이 싫은 겁니다. 한국인이 데려고 왔는데 왜 차별을 하라는 겁니다. 느낌입니다. 자, 그런 느낌이 안 되게 이 국제 복합 도시를 화려하고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각자 이루어진 전국의 지자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델들을 많이 섭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2010년 다문화 의식 개선 사업에서 시작해서 또 외국인 근로자들의 5개 직종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있는 근로자들 교육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시흥에서 시행되고 있는 진흥원에서 이렇게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더 능률적으로 하려면 하나의 기숙형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진흥원 같은 데에서는 정부 지원금이 벌써 들어와서 만들어져서 하나의 외국인을 모아서 교육과 활동을 다 하자.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도 우수 인재를 돈을 주고 데려오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들어와서 그 차별을 견디지 못해서 행동 역할을 못합니다. 자, 유학생들, 외국에서 돈이 많은 동남아 쪽 부유한 자녀들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나라들에서 옵니다. 그 사람들이 유학을 하고 한국어를 알고 결혼을 시켜서 정착을 시켜서 취업을 시켜준다면 그게 우수인재입니다. 다른 우수인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정책이 교육적으로 필요하고요. 불법 체류자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개념으로 90일 이상의 체류가 가능한 사람들은 전대미문에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는 36개 비자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이 들어와도 어떤 타입의 비자가 가지고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체류가 넘었나 안 넘었나, 취업이 되었나 안 되느냐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36개의 비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도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탈북자 문제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탈북자, 우리나라 내국인이 배제된 다문화 정책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리지널 국민이 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나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호응을 못 얻은 겁니다. 자, 한국 사람이 주체가 돼서 한국 사람이 되려고 온 나라들의 문화가 하나씩 정착이 되어야 되고, 그 정착이 이 국제 복합 도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는 크게 이 복합 도시가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재외동 대학의 학문은 출입국 관리 법령 20개 교과목으로 성인들이 필수 선택 과목으로 이수해서 활동을 하면 됩니다. 초중 고등학교는 다문화 교육이 시작이 되면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체험학습을 하나의 도시 안에서 나라를 다 섭렵을 할 수 있다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엄마 나라를 탐방하는 동안 진짜 오리지널 한국 엄마, 한국 아빠 자녀들, 지금 돈이 없어서 외국 한번 못 나가보는 아이들이 그 나라를 빨리 알고, 그 재외동포들이 나라를 안 가봐도 30년 포르투갈에서 사신 재외동포님이 들어오셔서 이 역할을 해주신다 그러면 충분히 나라를 가보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현 상황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디까지 현장과 학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시고 거기에 맞는 포천에 있는 허브 아일랜드라든지 아니면은 파주에 있는 헤일리 마을이라든지 이쁜 마을 많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나라의 전 역사를 다 볼 수 있고, 이런 마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복합도시의 필요성을 이런 모든 우리나라 다문화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그 해소를 해주실 수 있다면 재외동포님들이 역이민을 해서 들어오셨어도 뭘 해주세요로 말하
말하기 전에 어디에 내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아서 찾아가 주신다 그러면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민학 설치된 학과가 지금 학과가 있는 대학이 40개나 됩니까? 네, 현재까지 44개입니다. 예, 지금 국내 치료 외국인들이 230만인데 또 해외에 지금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이 750만. 한 1000만을 위한 또 이러한 또 학문이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는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까 지금 다 팜플렛을 다 보고 계신데 맨 뒷장에 보시면 말입니다. 거기 보면은 저희 피압시 제 머리 뒤쪽에 있는 로고가 피압시 세계 부동산 연맹입니다. 여기서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부동산 발전을 위해서 협력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유엔과 협력해가지고 슬로건 하나 만들었습니다. 유엔과 헤비타트와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영문 위에 있는 것, The city we need is affordable. 저 뒤에 외국인들 계신데 한국말 알아들으시나요? 저쪽. Hello, can you understand Korean? There is a simultaneous the receiver. I think you should use the receiver. 예, 한국에 오래되셔서 한국말도 잘 하는 것 같으십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우리 연맹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슬로건을 쓰고 있는 전 세계가 지금 쓰고 있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감당할 만한 가격의 주택이 있는 도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제 복합 도시가 건설이 되더라도 우리가 좀 감당할 만한 그러한 주택이 제공되어지고 또 교육시설이 제공되어지고 의료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 또 머리 부산에서 긴 걸음하셨는데 설계 전문가이십니다. 토목 전문가이시고 이용희 박사님은 또 오랫동안 후학을 도시개발 전문가들 많이 양성하셨고 한데 자 제가 이제 특별히 맨 먼저 도착한 합천군에서 제안한 그 제안을 보면 직강을 곡선된 강을 직강화를 해서 부지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하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희 사례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송도 국제도시 또 저쪽 새만금 개발단지 전부 다 바다를 메워서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설계 건축 전문가로서 직강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할 때 환경적인 문제는 없는지 또는 제도적인 인허가의 문제는 없는지 또 버젯 비용적인 문제는 없는지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분들이 많을 텐데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가야대학교 도시개발대학 원장을 지냈고 또 교수가 되기 전에 LH공사, 한국수자공사를 그리고 거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양산시를 아실 겁니다. 양산 신도시를 제가 만들었고 녹산공단도 제가 만들었고 대구 칠곡 신도시, 장유 신도시 등등 영향권에 있는 신도시는 제가 직접 다 기획하고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살려서 오늘 국제 복합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기 있어서 앞에 패널 세 분들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아주 속도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러한 패널들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좀 융합해서 저는 좀 하드웨어적인 그런 걸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패널이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좀 지루하시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합천에서 올라오신 그 문준희 군수님 참 반갑습니다. 문준희 군수님께서는 그 합천에다가 그 스마트 복합 국제 복합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 이렇게 아주 열정을 가지시고 이번에 합천 군수로 당선되기 전 그 후보자 시절부터 만나서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합천이는 합천 부분하고 지금 밀양 부분에 또 한 곳이 있고요. 경남의 그 마산 지역에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물론 도면을 내놨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내비가 돼서 그 도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 합천에 대해서 국제 복합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특히 그 한강을 사행천이기 때문에 상류가 그것을 메워서 직강으로 한다. 여기에 이제 무슨 문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양성 문제하고 환경적인 문제 이게 크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아주 이게 문제라면 문제지만 아주 간단히 풀 수 있고 또 아주 공짜로 개발할 수 있는 이는 그 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을 돌아가는 강을 이렇게 사행천으로 해서 직강을 내버리니까 그 돌아가는 그 하천이 폐천이 됩니다. 이것이 약 100만 평이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를 개발하겠다. 그러면 강을 메우게 되면 어떻습니까? 낙동강 상류니까 그 모래가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여기 무려 1700만 이박이 됩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 돈으로 따지도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1입방당 18,000원씩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간단히 열 수천억이 나오겠죠. 그러나 토지 보상비가 필요 없습니다. 또 국유지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관심을 가진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세 분 패널들이 말씀하신 그 소프트웨어에 이어진 그걸 융합해서 합천에다가 국제 복합 스마트 시티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상상이 갑니다. 그래서 특히 그 함양 울산간 고속도로가 또 합천을 지나갑니다. 그다음 중앙고속도로도 또 지나갑니다. 여러 가지 분마 고속도로가 되겠죠. 이런 걸 볼 때 교통도 상당히 옛날에는 합천하면 상간 어디로 생각했는데 지금 아주 교통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 시설도 연계가 될 수 있고 또 부지도 공짜로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니까 누가 이걸 안 하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아시고 이렇게 어려운 걸음으로 이 행사장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밀양이 있는데 밀양도 한 70만 평이 됩니다. 그래서 밀양 그 들판인데 이게 중앙고속도로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아주 위치가 좋습니다. 역시. 그리고 또 마산 지역도 정확한 위치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아주 좋은 스마트 시티가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해서 이렇게 공표를 해버리면 제일 먼저 뭐가 걱정이 됩니까? 부동산 부위가 되겠죠. 그럼 이걸 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자체에서는 우선 시행청과 지자체에서는 해야 될 게 딱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부동산 거래 허가구역으로 봐야 됩니다. 묶고 있지 않고는 사업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지역에 개발을 하겠다 발표를 해버리면 거기서 투기가 일어나가지고 평당 100만 원 했다가 200만 원, 300만 원 뛰어버립니다. 사업 타당성이 맞지 않습니다. 이 피지빌리티 측면에서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우선 지정해 주십사 하는데 그게 제가 요청하였고요. 두 번째, 그 몇십만 평을 개발하면서 다
두산 복합단지나 이런 걸 좋지만은 스포츠를 했을 여러 가지 설문조사 한 바에 그런 게 다 들어가는데 특히 산업단지가 있어야 되는데 산업단지가 한 30-40% 차지합니다. 그러면 산업단지는 국가 법률에 의해서 이익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실수요자 위주로 산업단지를 개발해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원가가 되겠죠. 역시 또 이 국제 복합 스마트 시티는 이익을 남기지 않습니다. 원가 분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쌉니다. 누가 해외 동포가 750만, 다문화 민족 230만 그런 분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한국적인 실적, 법이 받쳐주기 때문에 아주 개발은 적당하다. 특히 세 군데 역시 제일 좋은데 합천에서는 그렇게 그것이 공짜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아주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상세한 것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있는 자리에 있으면 제가 더 좋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 박사님께서는 발표하시면은 문제가 될 그런 소지가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지금 발표를 못 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러한 내용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세션을 이제 매듭 지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손에 잡히는 경제를 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방송계를 주름잡았던 우리 엄 박사입니다. 오늘 특히 그 탤런트를 가지고 손에 잡히는 부동산, 손에 잡히는 국제복합 도시 어떻게 정리해 줄지 기대가 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투자 환경이나 또 여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의 그런 이제 토지와 관련한 교수님의 염려도 미리 준비를 좀 해서 지금 좀 이제 선제적인 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포들 중에서 여유 있고 투자할 수 있는 분만 오시는 게 아니고 그립고 고단한 분들도 오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포더블보다 더 중요한 것은 cheapness, 어떻게 더 저렴하게 이 한 많은 우리 어른들을 모셔올 수 있겠는가, 이런 것까지 같이 지자체에서 따뜻하게 포용하시는 게 뭐 이스라엘에 잘 아시는 기부츠라든가 모샤브 같이 그 집단 사회나 협동농장 이것까지 같이 좀 집어넣어서 우리가 고단하고 힘들었던 분들부터 먼저 모셔오고 투자자들은 다 알아서 옵니다. 자기들이 그림만 잘 그려주시면 그런 면에서 사회적 가치가 좀 더 앞서는 그런 포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손에 잡히게 정리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자리를 나가시기 전에 제가 오늘 하나 좀 재미있는 말씀 한번 전달해주고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제복합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데 스마트 시티가 뭡니까? 스마트 시티가 아직 정의가 아직 안 되졌어요. 그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그 인터넷 전공자들은 뭐 ICT가 적용되고 IoT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민 또 전문가들은 이 스마트 시티는 정말 내외국인 다 포용하는 이러한 시티가 되야 된다. 또 저희가 아까 우리 지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애뉴얼 컨그레스가 열리는데 저희가 올해는 두바이 갔다 왔습니다. 두바이 시의 슬로건이 스마트 시티
해피시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해피 시티다. 여러분들 누가 스마트 시티가 뭐냐 그러면은 스마트 시티 is 해피 시티 이렇게 하면은 아마 100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세션에 나와서 수고해주신 우리 네 분의 패널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패널 세션을 위해 수고하신 좌장님과 패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